그날 아침 나는 회사 주차장에서 아이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었고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내 차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 애써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외면해온 시간들이 그 작은 손짓 앞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아이는 나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아직도 나의 아빠입니까? 그날 아침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늘 그렇듯이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부엌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출근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딸아이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요즘 아침마다 늦잠을 잤고 나는 그것을 사춘기의 한 과정쯤으로 여겼습니다. 문득 아이 얼굴을 한번 보고 나갈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그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지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며 아내에게 다녀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 뒷모습만 보고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늘 다니던 길을 따라 회사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고 도로 위에는 출근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나는 핸들을 조금씩 앞으로 밀었고 머릿속에는 오늘 있을 회의와 보고서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서 어떤 표정으로 나왔는지, 아이가 어떤 얼굴로 잠들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이미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또 무사히 넘기기만을 바라는 익숙하고 무감한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앞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는 순간 뒷좌석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분명했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분명 우리 딸이었습니다. 교복도 입지 않은 채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분명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나를 따라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급히 차에서 내려 아이 앞에 섰습니다. 아이는 가방 하나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은 아이가 초등학교 때 쓰던 것이었고 어깨끈은 이미 헤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에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짧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이상할 만큼 절박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냐고 학교는 왜 안 가느냐고 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가방 손잡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습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도 사춘기의 반항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는 지금 무언가를 건너오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쩌면 나에게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딸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한창 예민해질 나이였습니다. 한때는 아빠 손을 잡고 마트에 가자고 조르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눈을 마주치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겪는 시기이고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먼저 말을 걸면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거리를 두는 방식이 아이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핸드폰만 들여다보았고
학교 이야기를 꺼내면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주말이면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지만 나는 그냥 사춘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일이 바빴고 승진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야근이 이어졌고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나는 그게 오히려 편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말을 섞지 않으면 부딪힐 일도 없으니까요. 아내는 가끔 아이 이야기를 꺼냈지만 나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가장 먼저 놓친 것은 딸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자리였습니다. 나는 돈을 벌고 가족을 책임진다는 명목으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등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밥은 거르고 커피 한 잔만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이 방 불은 꺼져 있었고 나는 당연히 자고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나는 인사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익숙한 길을 따라 회사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고 신호등은 빨간불과 파란불을 반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순간 다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0m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운동화 한쪽은 제대로 신지도 못한 채 아이는 서 있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학교는 왜 안 가고 여기까지 왔냐고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 학교 안 가.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황당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장 집에 가서 준비하고 학교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 이제 안 가. 그 말에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버릇없는 소리냐고, 학교를 왜 안 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황한 나머지 아이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이러느냐고. 아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한테 관심 없잖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반박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 요즘 학교에서 힘든 일 있어도 아빠한테 말 못해. 아빠는 맨날 바빠서 나 쳐다보지도 않아.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는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하는데 아빠는 듣지도 않잖아.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지막에는 울음이 섞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반에서 애들이 나를 따돌려. 맨날 혼자 밥 먹어. 선생님한테 말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요즘 학교 가기가 싫어. 근데 아빠한테 말하면 그냥 참으라고만 할 것 같아서 말 안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버지로서 완전히 실격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고통은 나에게 들리지 않았고 나는 그것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에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지각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나는 핸들을 꽉 쥔 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회의를 미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사는 못마땅해 했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아침 공원은 조용했고 산책 나온 노인 몇 분만 보였습니다. 벤치에 아이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고 나는 그저 아이 어깨를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정말 힘들어.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박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몰랐다. 그동안 너한테 신경을 못 썼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아주 작은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 아빠가 내 이야기 들어줄게. 학교 일도 친구 일도 뭐든지 말해.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공원 벤치에서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고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아빠가 필요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아버지였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이는 혼자서 버텨왔고 나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당신은 안 들었어. 아이가 요즘 이상하다고 학교에서 문제 있는 것 같다고 말했잖아.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아내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모든 신호를 외면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회사를 일찍 나왔습니다. 딸아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 책상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더 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마 몇 년 만이었을 것입니다. 아이의 이야기는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밀려난 느낌, 혼자 급식을 먹으며 창문을 바라보던 시간, 쉬는 시간마다 교실에 남아있던 외로움. 아이는 그것을 말하면서도 내 눈치를 보았습니다. 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조언도 하지 않았고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조금 편안해진 얼굴로 더 많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이와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저녁 최소한 30분은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정말이냐고 물었고 나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나를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회사 일은 여전히 바빴고 야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최대한 시간을 냈습니다. 밤늦게 들어와도 아이가 깨어 있으면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오늘 어땠냐고 물었고 아이는 짧게라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작은 일, 친구와 나눈 말 한마디,
수업 시간에 느꼈던 답답함. 그런 이야기들이 하루에 조금씩 쌓였습니다. 나는 해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사실만으로도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가끔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함께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따돌림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아이의 표정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예전처럼 꾸물거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아이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만약 그날 아침 아이가 회사까지 따라오지 않았다면, 만약 창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이는 계속 혼자 고통받았을 것이고 나는 그것조차 모른 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 문을 아이가 두드려 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나는 비로소 아버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달라지겠다고 다짐했지만 몸은 여전히 예전 습관을 따라갔습니다. 야근이 길어지는 날이면 아이 방 문을 두드릴 힘이 남아있지 않았고 주말에도 회사 전화가 오면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다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나눈 그날의 약속이 아이에게는 또 하나의 기대가 되었고 나는 그 기대를 자꾸만 조금씩 어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이 방문도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상담 전화가 왔어. 다시 힘들어하는 것 같대.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사 주차장에서 아이가 창문을 두드리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눈빛이 다시 겹쳐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이 방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빠가 들어가도 될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구겨진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또 약속 못 지켰잖아. 그 말은 원망이라기보다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하루 이어지는 작은 반복이라는 것을, 한 번의 다짐이 아니라 계속 지켜지는 행동이라는 것을 나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또 실패했다. 미안하다. 그래도 이번에는 진짜로 다시 해보자.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 손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회사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야간 회의와 주말 근무를 줄이겠다고,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하겠다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약속한 시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고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먼저 기다릴게. 그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사소한 이야기, 친구가 흘린 연필 하나, 체육 시간에 있었던 작은 일까지 아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조금씩 살아났고 그 안에는 아직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이가 회사 앞까지 따라온 것은 나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잡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이미 멀어졌다고 느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 세우기 위한 작은 두드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두드림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나는 그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조금씩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거울 앞에서 머리를 고르고 가방을 챙기며 나를 한번 바라보는 눈빛이 생겼습니다. 그 눈빛에는 묻지 않아도 전해지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약속 지킬 수 있어요. 나는 그 눈빛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려 애썼습니다. 늦어지는 날에는 미리 전화를 했고 아이는 그 짧은 통화 하나로도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완벽한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요즘 학교 가는 게 조금 덜 무서워. 친구 한 명이 생겼거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우리가 함께 만든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 내가 용기 냈기 때문이야.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빠가 들어줘서야.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그 어떤 성과보다 값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힐 때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는 순간 그 인연은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딸과의 인연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눈을 감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저 내가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머무는 것이라고, 곁에 있어주는 것이 곧 수행이며 하루를 함께 건너는 것이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야 그 뜻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말이나 큰 희생이 아니라 오늘도 집으로 돌아와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 평범한 반복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가족이라는 인연 앞에서 늦게라도 돌아오려는 모든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의 방문 앞에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오늘 한 번만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두드림이 아이에게는 세상을 다시 믿게 만드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르신의 마음이 한 사람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온기가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